외국인이 본 한 마리 19엔드 김세곤. 코레아 1903년 가을사 마이너스 고종 황제의 미신 현혹 실상. 1905년 4월 17일에 의정부 참정 대신 민영환이 아뢰었다. 무당이나 점쟁이 등의 잡술은 나라에서 철저히 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과 기강이 해이되어 그러한 무리들이 서울과 지방에 출몰하면서 요사스러운 말과 술수로 백성들을 선동하며 심지어는 패거리를 지어 정사를 문란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소행을 따져보면 실로 한탄스러우니 속히 법부와 경무청으로 하여금 모두 붙잡아 법에 의거 죄를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자 고종이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1905년 4월 17일. 그런데 일주일 뒤인 4월 25일에 무당과 점쟁이 등을 엄격히 금하지 않은 경무사 신태휴가 처벌되었다. 고종실록 1905년 4월 25일.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무당과 점쟁이 등의 잡수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에 대한 재가를 삼가 받들어 경무청의 신칙을 여간 엄하게 하지 않았으니 거행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입장에서 마땅히 각성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나도 아직 철저히 금지한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니 경무사 신태휴를 우선 엄중히 견책하여 그로 하여금 각별히 법과 기강을 세우고 민심을 안정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고종은 윤허하였다. 1905년에 전라도 구례에 사는 선비 황현은 고종의 미신 현혹 실상을 기록했다. 매천야록에 나온다. 고종의 미신 현혹 실상. 일본인들이 헌병을 파견하여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의 문을 수비하였다. 이때 요술을 가지고 고종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혹 구름을 타고 화공을 날아 순식간에 말리 길을 가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진영을 굽어본다고도 하고 혹은 비와 돌을 마음대로 떨어뜨리게 하여 만일 적들이 국경을 침범할 때는 비와 돌로 그들을 선별할 곳이라고도 하였다. 그들은 요망스럽고 허황된 것이 모두 이따위 것들이었다. 민영환이 참정이 되어서 누차 그들을 엄히 묻기를 간청하였으나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일본인들이 헌병을 파견하여 금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끝내 금하게 할 수는 없었다. 1905년 11월 5일에 전 참찬 곽종석도 미신타파를 상소했다. 화려한 옷과 사치스런 놀이개, 기이한 물건을 모두 물리치고 비용을 허비하는 여러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없애며 신령과 부처,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는 괴상하고 허무맹랑한 짓을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11월 18일 오전 1시에 을사능약이 체결되었다.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겼다. 12월 1일에 외부 대신 서리 협판 윤치호가 을사능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하였다. 지난 갑오경장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궁시를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 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이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고 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는 고갈되었으며 악화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중약. 심지어 최근 새 조약을 사는 약을 말함을 강제로 청한 데 대하여 벼슬 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제하의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누누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닫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이를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의 사제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국민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이러자 고종이 비답하였다. 진달한 내용이 종합적이고 자세하며 시에 적절한 것들이다. 고종실록 1905년 12월 1일. 하지만 고종은 을사오적을 내치지 않았다. 오히려 박재순과 이완용 등을 중용했다.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라는 비답도 물론 없었다. 외국인이 본 한말 30. 코레아 1903년 가을 오마이너스 사회는 욕창 앓는 몸. 폴란드계 러시아인 세로체프스키 1858만 1945에 져서 코레아
1903년 가을을 읽는다. 19장 사회는 욕창 앓는 몸을 정독한다.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1882년 저자의 말대로라면 한민족의 기원은 아무르족과 중국 이주민들의 결합에서 시작되었다. 헐버트 미국 선교사이자 고종의 밀사, 대한제국 멸망사 1906년 저자에 의하면 남쪽 지역 사람들은 말라이족에서 왔다고 한다. 언어적으로는 인도 남방 민족어인 드라비다와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 인종의 특징이나 유형을 밝히는 일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일본인보다 덜 문화적이고 교양이나 예절도 중국인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선량한 온순함과 생활의 올바름에서 유럽인을 능가한다. 인내와 관용, 그리고 예절은 특히나 높이 평가되는 한국인의 미덕인 반면 오랜 압제와 가혹한 박해의 결과인 듯 공정하다거나 정직하다거나 양심적인 면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세로체프스키가 언급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면, 공정하다거나 정직하다거나 양심적인 면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를 읽으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LH2기 사태가 생각난다.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하며 부패방지법에 받은 공직자가 이렇게 부패했다니. 뿌리 깊은 부패가 있었다니. 하기야 이런 부패자가 어찌 LH 직원뿐인가? 요즘 언론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등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세로체프스키는 19장에서 신분제도, 노비와 농민, 만성적 병폐의 화신 마이너스 양반과 관리, 관료주의, 혈연주의 한탕주의, 강탈자와 피강탈자, 강도 납신다, 정신적 머구리들에 대하여 차례로 서술한다. 세로체프스키 지음 김진영 외 4명 옮김, 코레아 1903년 가을, 개마고원, 2006, P285-312. 먼저 신분제도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신분 구분이 있어 왔다. 여행자들의 공통된 평에 따르면 한국의 노비제도는 그다지 참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제 철폐령이 내려진 1894년 당시 한국에는 세습귀족, 소, 귀족 시골 양반, 중인, 농민, 노비의 5계급이 존재하고 있었다. 노비제도는 일본의 압력으로 1894년에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1897년에는 독립협회가 노비 문제를 공개 토론의 쟁점으로 삼기도 했는데 그때 독립협회 부회장이었던 양반 출신의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임. 당시 이완용은 친미파로 독립협회 활동을 했다. 은 자신의 노비 30명을 해방시키고 노비 문서까지 불태워버린 후 토론에 임하여 노비제의 폐지를 열심히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자 편에서는 노비 제도란 하인 제도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양반은 하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원주 코리언 리파저토리 1897년 p. 11. 1897년 7월에 독립협회가 창립했다. 회장은 안경수, 부회장은 이완용, 서기는 윤치호 이상제였고 고문은 미국인 국적을 가진 서재필이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설에 착수했고 1897년 8월 29일부터 1898년 12월 13일까지 독립관에서 총 34회 토론회를 열었다. 제1회 토론회는 1897년 8월 29일 오후 3시 독립관에서 70명의 회원이 참가했는데 주제는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었다. 토론회는 찬반 미팅이었다. 각자 주장을 하고 방청객들도 자유발언이 허용되었다. 회원들은 처음에는 발언을 주저했지만 얼마 후에는 자기 주장을 조리 있게 하였다. 이후 토론회 참가자와 방청인은 계속 증가하여 1897년 11월 1일에 열린 8회 노비제도 토론회에는 500명이 참가하였다. 이날의 주제는 동포 형제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하는 것이 의리상 맞는가? 였다. 그런데 이완용이 이날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비제 폐지 발언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저자는 1892년부터 발행된 잡지 코리언 리파저토리 1897년에 수록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윤덕한이 지은 이완용 평전 2012년에는 이날의 토론회에 대하여 언급이 전혀 없다. 한편 이완용은 1897년 7월에 학부대신이었는데 9월 1일에 평안남도 관찰사로 임명되었고 1897년 12월 6일에 비서원 경위되었다. 따라서 이완용이 1897년 11월 1일에 열린 토론회에 참가했는지는 의문이 간다. 아울러 그가 노비 30명을 해방시켰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본 한말 31. 코레아 1903년 가을 6- 만성적 병폐의 화신, 양반과 관리. 폴란드인 세로체프스키 1858만 1945에 저서 코레아.
1903년 가을의 19장 사회는 욕창 앓는 몸을 읽는다. 노비보다는 한 단계 위면서 자유인 신분인 천민계급이 있다. 이들은 형벌 집행자 망나니, 유랑 배우, 팩정도 축업자, 갓쟁이 혹은 짐승 가죽 무두질쟁이 무당, 기생, 갓바치 가죽 신 제조자 등 7부류이다. 이 계층에 속하는 자들은 비록 자유인이지만 실생활에서 천민 취급을 받았다. 한편 농민상놈은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여전히 관리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세금을 내고 셀 수 없이 많은 잠역과 노동과 병무를 수행하면서 지주들의 온갖 어리석은 변덕마저 채워주어야 한다. 한국의 정부와 지배계급은 마치 농민들의 끝없는 인내심을 시험하듯 더없이 다양하고 더없이 어리석고 더없이 끔찍한 정책들, 그리고 사소한 일상적 관습에서까지의 온갖 규제들을 고문처럼 끝없이 가하며 그들을 유린해왔다. 혹 약간의 저항이라도 한다거나 반항의 작은 기미라도 보일라 치면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가혹한 매질을 하고 완전히 짓밟아버린다. 한국법에 의하면 반란죄에는 황제의 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에 대한 불복, 심지어 가벼운 반대마저도 모두 포함되며 처벌은 사형 무기유형, 재산 몰수 등 중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큰 폭동들이 종종 일어났었고 매번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물론 한국인의 인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런 폭동이 빈번했던 것은 아니다. 한편 한국 농민들의 무지몽매함과 미신적인 측면은 농민운동의 조직과 향방에서 대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로서는 편의에 따라 농민운동의 방향을 기독교인, 외국인, 일본인 혹은 그 밖의 다른 오랜 전통의 파괴자에게로 돌리는 것이 용이했고, 그래서 집단적 배회주의에 난리가 일어나는 사이 정작 진짜 억압자나 양반이나 관리들은 용케 몸을 숨길 수가 있었다. 세로체프스키의 눈은 예리하다. 갑오혁명 농민들은 일본군에게 희생을 당했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정부와 탐관 오리는 용케 빠져나갔다. 이어서 만성적 병폐의 화신, 양반과 관리 항목을 읽는다. 1894년에 법령 갑오개혁을 말함은 노비제를 폐지하고 양반과 관리들의 특권을 없애면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함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일반 민중의 몫으로 돌아온 건 단지 가시나 망선, 넓은 소매의 도포를 입을 수 있는 특혜에 불과했던 것이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달라진 바 없고 양반과 관리들 역시 예전과 다름없이 민중을 쥐어짜며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민중 측에서도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순한 민족적 성격에 걸맞게 수동적이며 그나마도 권력 남용이 아주 심할 때만 있는 경우이다. 세로체프스키는 형식적으로는 양반과 관리의 특권이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특권이 그대로 남아있고 민중 착취도 여전함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글은 이어진다. 한국에는 개라고 불리는 조합이 여러 종류 있는데 생산계, 소비계, 상호접근 및 대출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수공업과 간의 생산 조직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권자가 심각하게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압력을 가해오면 피해를 입은 조합은 파업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당 지역에서 보부상이 사라지고 상인은 좌판을 걷어치우고 운송꾼들은 물건 실어 나르기를 거부하며 장의업자들은 장례 치르기를 중단하는 시기다. 그렇게 해서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지면 정부는 보통 양보를 하여 문제가 되었던 시책을 폐지하거나 해당 관료를 잠시 다른 곳으로 전근 보낸다. 그러나 한국 민중은 또 그러한 정치적 무력함 앞에서는 오히려 약해져 버려 자신들이 일궈낸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다. 얼마 있다가는 곧 모든 것이 이전대로 돌아와 있기 마련이고 쫓아보냈던 악덕 관리들마저 다시 폭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권력 남용은 지속되고 결국 또 다른 분출이 터져나올 때까지 계속 증대되는 시기다. 폭직한 탐관 오리의 대명사는 단연 1894년 1월에 고부농민 봉기를 야기시킨 고부군수 조병갑 1844만 1911이다. 조병갑은 1894년 5월에 고금도로 유배 가서 1년 2개월간 유배 살다가 1895년 7월에 고종의 대사령으로 민영 준조병식 등 279명과 함께 사면되었다. 그리고 1898년 1월에 법부 민사국장, 5월에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임하여 동학교주, 최시영 1827-1898년 6월 2일 재판을 담당하였다. 외국인이 본 한말 32. 코레아 1903년 가을 7- 만성적인 병폐의 화신, 양반과 관리. 세로체프스키의 저서 코레아 1903년 가을의 19장 사회는 욕창 앓는 몸을 계속 읽는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전적으로 정부의 신하이다. 지식인의 독립적 전문직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반정부 움직임이란 게 있다면
그것은 파당파가 다른 관리나 양반 등 사이에서 이권 다툼과 복수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거나 아니면 고통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의 단순하고도 즉흥적인 반응인 경우가 고작이다. 한국의 사회와 정치에서 만성적인 병폐의 화신은 바로 양반과 관리이다. 처음에는 양반만 존재했었고 그들은 주로 도시나 성곽 안에 살면서 임금의 이름으로 그곳을 다스렸다. 양반이 문관 출신인 동반과 무관 출신인 서반으로 나뉜 것은 현 왕조가 자리를 잡은 16세기에 와서이다. 양반은 세습계층으로 원래는 적자, 정실이 낳은 아들만이 대를 이어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처백에서 태어난 서자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자 그들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 적자와 똑같은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857년에 법령에 따라 적자와 서자의 차별은 사라졌다. 한편 양반들은 유력한 가문으로 나뉘어 각자 자기 집안의 인물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까닭으로 지난 세기에는 순조원 종철종 3대 왕조에 걸쳐 안동 김씨 가문이 조선을 호령했고 몇 년 전 살해당한 왕비 1895년에 시해당한 명성황후를 말하며 민씨 가문은 1천여 개의 관직을 독식하고 있다. 양반은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다. 그들에겐 우선 모든 종류의 세금과 병무가 면제되고 그 지체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주인의 허락 없이 양반집 마당에 들어서는 것마저도 죄로 다스려졌을 정도이다. 애초 양반 증서에 명시되어 있던 항목은 나라에 봉사하는 모든 관리들에게는 양반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 모든 양반은 관직에 임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오직 한국과 러시아에만 해당되는 조항들이다. 1. 이어서 저자는 주석을 달았다. 이와 관련된 법령들과 승급제도는 피터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시대의 법령 및 관직표와 매우 흡사하다. 책 P295-298 글은 이어진다. 몇 세대에 걸쳐 비록 말직일지언정 관직에 오르지 않은 가문은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잃게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료와 양반은 하나의 계급으로 통합되었고 양반은 도시로 이주해가면서 자신들의 땅을 팔아버리거나 농민들에게 장기간 임대했다.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내는 피지배, 노동자와 세금을 징수하는 지배관리자의 두 불평등한 계급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중간계급 중위는 아무런 세력도 없는 소수층에 불과했다. 그들은 대대로 특정한 기술이나 수공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로 의사, 점성술사, 화가, 산관 등이 그에 속했다. 지방의 말단 관리와 서기, 비서, 공문서 관리자도 역시 같은 계급이었다. 저자의 조선의 신분에 대한 이해는 정말 해박하다. 한편 저자는 관료주의에 대하여 기술한다. 저자는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받아들인 잘못된 관료주의가 한국을 극도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한다. 일반 민중과는 소통이 완전히 절연된 채 관직 이외에 다른 직업이나 삶의 수단이 전혀 없었던 양반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관직과 봉급을 늘리는 데 주력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로 인해 벌어진 가문 간의 세력 다툼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설사 정직한 사람도 친인척의 권력 남용 앞에서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관리들끼리 문중끼리 똘똘 뭉쳐 서로의 죄를 은폐해주는 식의 강한 연대의식이 한국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는 나라도 그 어디도 없을 것이다. 이어서 혈연주의와 한탕주의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한국 풍습에 따르면 관직을 획득한 양반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척과 먼 일가도 부양해야 한다. 친척들의 온갖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니 뇌물과 부당한 세금을 거두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신참 관리는 공부하는 동안에 부채가 쌓였고 상관에게 돈을 바쳐야 승진도 한다. 이러니 돈은 계속 들어간다. 이쯤 되면 관리들이 한탕주의에 급급한 것도 이해가 간다.